안녕하세요, 대치고 구독자 여러분. 저는 대치고 공다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귀한 손님을 정말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입시 온라인 뉴스 중에서 괜찮은 뉴스라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전문가들께서 모여가지고 진짜 양질의 입시 뉴스를 올리는 온라인 이제 교육 뉴스예요. 근데 그곳에 이제 저희 편집자님이시고 그 다음에 대표님이신 조창훈 대표님을 좀 모시고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정말 좀 시끌시끌한 부분이 사실은 2028 대입 개편 관련된 이슈들이잖아요. 워낙 변화도 크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좀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힘들게 모셨습니다. 대표님, 저희 구독자님들께 가볍게 간단하게 인사 좀 해주세요. 조창원입니다. 괜찮은 뉴스 많이 보시면 아세요. 정직하게 정확하게 아시게 됩니다. 네, 정직하고 정확하게. 네. 그러면은 대표님, 우선은 이번에 대입 개편 같은 경우에 가장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세 가지죠. 세 가지. 첫째는 지금 중2가 아니고 중3이 망했다. 중3이 망했다. 그러니까 중2는 개 탔다. 개 탔다. 차라리 땡큐다. 그래, 좋아. 네. 그런 거고,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능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게 됐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내신 등급이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종 전형이 확대된다. 이렇게 세 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한번 우선은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중3 학생들 큰일 났고, 그 다음에 네. 중2 학생들 개 탔다, 땡큐다, 완전 럭키다 하는 거는 어떻게 우리 이해하면 될까요? 이쪽 인원들 자체가 한 30%, 한 10만 명 정도가 줄어드는 거라고요, 모수가. 그런데 이제 게다가 42만 명대로서, 그러니까 역대 한 세 번째 정도로 이제 학령 인구가 적어요. 제일 적은 게 이제 올해고, 2024 하는 거고, 네네. 그 다음 연도가 이제 내년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중2 때가 42만 명대로 이제 적은데, 이 앞에서 채수가 못 넘어오잖아요. 그쵸. 채수가 못 넘어오니까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2024보다도 오히려 인원은 적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개탄 게 맞고, 그러니까 지금 중3들은 놓고 보면 그 앞에가 황금돼지 때라고 해서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러면 요 황금돼지 때는 언제 입시 결과를 보고 움직이냐 하면 고등학교 2학년의 입시 결과를 보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은 인원이 적어요. 41만 5천 명으로. 네네. 거기서 갑자기 5만 명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5만 명이 적었던 때의 입시 결과보다는 안전하게 내야 되는데, 그럼 그런 말을 듣냐? 안 듣지.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지. 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연도에 중3하고 묶여갖고 같이 재수를 하게 되면서 그 다음 연도가 또 많아지게 된다고요. 올해가 학령인가 줄어서 엄청나게 기대를 가졌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그런 기대감을 듣고 재수생들이 다 들어와갖고 그쵸. 작년도보다 별로 차이가 안 났단 말이에요. 네네. 소문난 잔치엔 먹을 게 없었죠. 없다. 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3은 어떻게 된다? 엎친데 덮쳤죠. 덮쳤다. 그 전년도가 학령인구가 제일 많았는데 저기 선생 말 안 듣고 상담하는 사람도 말 안 듣고 작년도 입결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쓰고서 떨어지고 그 다음 연도에 재수해서 딱 넘어왔는데 그 다음 연도가 5등급제가 되니까 그 다음 연도 수시를 교과 전형을 낼 수가 없게 되니까 교과 전형 못 내면 다 같이 종합 전형을 낼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거 종합 전형을 내도 마찬가지로 대입 개편안이 돼서 그 앞에는 물리투 배우고 화투 배우고 생투 배웠는데 여기는 갑자기 굉장히 다양한 과목들을 배운단 말이에요. 고교학점제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면서 실험 과목도 넣고 프로그래밍도 넣고 인공지능 수학도 하고,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뽑을 때도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현재의 중2인 현역이 예뻐 보일 거란 말이에요. 더 이뻐 보일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나는 배웠는데 물투를 배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떤 학생이 역학과 에너지와 기후변화와 환경생태를 배웠어. 네.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인공지능을 배웠어. 누가 더 좋아 봐요? 아니, 근데 과목으로는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대학에서는 지금 사실 전공적 합성이 갖고 있는 의미가 좀 많이 이제 초창기 학종에 비해서 좀 쪼그라든 이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학 입장에서는 좀 더 선명하게 등수를 추측을 할 수 있고 좀 더 세분화해서 정량적인 평가를 받은 현 중3 학생들 같은 아니죠. 경우가 물투, 화투, 생투는 지금도 절대평가였다. 네, 그쵸. 근데 똑같이 절대평가가 들어오는데 누구는 화투라고 배웠는데 누구는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3, 4년은 지나고 나면 이 고등학교의 교과 과정이 화학 반응의 세계라는 게 화투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 첫해 평가에 들어가는 위촉사정관들 입장에서는 화학 반응의 세계랑 화투를 봤을 때 뭐가 더 멋져 보이냐는 얘기예요. 그런가? 네, 화학 반응의 세계가 더 멋져 보일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신선하고. 화학 반응의 세계를 배우고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세계를 배웠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신선하게 굉장히 무슨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학생처럼 보이잖아. 그냥 과목이 개설되어져 있어서 들었던 거에 불과한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물투 배우고 화투 배우고 생투 배우고 그냥 끝이었다고요. 네네. 근데 이렇게 되어지면 특히 이런 진로 선택 과목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물리원 화학원을 갖다가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두 개 학기에 걸쳐서 나눠서 했는데 한 학기로 압축해서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선택이 2-1에서 끝나고 2-2와 3-1에 걸쳐서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을 다양하게 섞을 수 있게끔 만든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과목을 듣는 것이 더 풍성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쵸. 문과 쪽도 마찬가지 얘기지만 그러니까 지금 철학과를 간다. 그러면 생활과 윤리와 사상밖에 못 배웠다고요. 근데 이제 뭘 배우게 되냐 하면 인문학과 윤리, 윤리문제 탐구 이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현재 이제 중3 분리할 것이다. 학생부 아무래도 교과전형은 서류 기재된 내용이 때깔이 조금 학생부 교과전형은 지원도 못한다. 그럼 남은 건 뭐냐 하면 남은 건 수능이다. 제일 불쌍한 애는 누구냐 하면은 90명 듣는데 10등 안에 몇 등급이죠? 2등급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교과전형을 뽑을 때 95명을 들었으면 10등까지가 2등급이었는데 90명을 들어서 10등이어서 2등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는 올 1 정도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개편한 5등급 체제에서는. 그쵸. 근데 그렇게 2등급이 하나씩 끼어 있는 애가 있는데 더 좋은 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교과 전형을 갖다가 확대를 못 시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유지도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네. 그 축소를 하겠죠. 네네. 그럼 교과 전형을 축소를 하는데 학종을 많이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교과 전형이 축소가 됐으니까 학종하고 정시하고 반반씩 나눠 가지겠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논술이 늘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시가 40%가 안 줄 수도 있다. 안 줄 수가 있고 의대는 어떻게 할 거야? 의대 치대는 어떻게 할 거야? 9등급 제대가 5등급제 됐는데 의대가 지금 6개월이 얼마예요? 교과 전형일 때 1.3등급이라고 해요. 그러면 5등급 체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동점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겠죠. 지금 1.3등급이라고 놓고 보면 지금 한 대략적으로 한 2% 정도의 학생 중에서 선발했다는 얘기예요. 2%면 사실은 뭐 한 8,000명 정도 되니까 여기서 수능 체제로 좀 걸러내고 면접하게 되면 3,000명 걸러낼 수 있죠. 근데 지금 올해는 대략적으로 진로 선택 과목까지 그러니까 진로 선택을 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융합 선택을 넣고 진로 선택까지 다 넣으면 3%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융합 선택하고 진로 선택을 빼고 일반 선택까지만 하면 6%가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되면 6%가 되면 24,000명이 된다고요. 3배가 늘어나는 거라고요. 아무리 수능 체제를 강하게 걸어도 의대가 교과 전형을 선발하는 것이 힘들겠죠.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불가능해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현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뭔가 그 내신 계산 방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불리하게 적용이 되고 인원은 인원대로 많고 근데 또 넘어오지는 못하고 앞에 학년들은 더 많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분명히 재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넘어오게 되면은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 중3 학생들이 제일 아무래도 불리하고 이 변화에 가장 폭탄을 제대로 맞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중3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과거에 중3들은 어떻게 했냐면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입학해서 공부한 애들은 언제 대학 갔죠? 고등학교 입학해서 공부한 친구들은요? 4학년에 갔지. 아, 네. 3학년에 못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중3 때 공부한 애들은 고3에 대학을 갔고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공부하는 애들은 4학년에 갔는데 그쵸. 이제 4학년이 없어졌으니까 지금 중3 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쵸. 나는 내 인생에선 재수가 없다. 우리만 재수가 없다. 우리만 재수가 없다. 그렇게 굉장히 생각하니까 중의적이네요. 네, 우리만 재수가 없으니까 중3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요거 갖다가 좀 피부로 느껴야 된다는 거고 중2들은 생각보다 막 많이 괴로워할 텐데 개 탔으니까 앞에서 안 들어오니까 편안하게 좀 해도 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 학년들이 아무래도 재수를 하는 인원은 굉장히 많이 좀 줄기는 아마 하겠네요. 그렇죠. 네네. 지금 뭐 30%, 35% 이렇게 되다가 재수생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 얘기가 2028에 딱 보면 재수생 비율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18%, 20% 이렇게 되면 뭐라고 얘기겠어요? 입시 체제를 바꿔서 재수생이 줄었다. 사교육비를 갖다가 감소하게끔 안착을 했다. 이런 헛소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리셋해서 다시 시작하니까 2년차, 3년차, 그러니까 첫 해는 재수생이 없고 두 번째에는 삼수생이 없는 거예요. 그럼 3년차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삼수생까지 다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럼 결국에는 다 원상복구 될 것이다. 원상복구가 되니까 이제 또 제일 불쌍한 애들이 언제다? 2012년생 흑룡띠. 요때가 이제 46만 9천 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2028년도에 되는 애들은 얘들은 재수가 없어요. 그 다음 연도에는 삼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 연도에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은 삼수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흑룡띠가 되면 어떻게 되냐? 본인들도 인원이 많은데 삼수까지 다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어지니까 그럴 수 있죠. 요때가 좀 힘들어진다. 그래서 중3이 힘들고 초5가 힘들고 오히려 지금 현재 그러면은 중2, 중1, 초6 같은 경우는 중2, 중1이 제일 좋죠. 기똥찬 타이밍에 태어났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부모님들이 왜 그 교육과정 바뀐 세대 학부모님들 특히 초반에 그러니까 중2, 중1 정도 되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되게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되게 럭키한 걸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또 사실 결국에는 누군가 럭키하면 누군가는 그 현 중3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오히려 좀 언럭키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그렇죠. 거니까. 세대 간의 불평등. 네. 두 번째로 수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사실은 그 전에 수능 개편이 진짜 말이 많았잖아요. 뭐 네. 자격고시 뭐 2번 본다, 논서 수령 막 오만 얘기들이 막 있었는데 어쨌든 근데 이게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더라도 사실은 이게 그 채점하는 방식뿐 아니라 수능의 시험 범위의 변화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수능 개편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수능이 그렇게 상대평가를 유지해야 되지 절대평가를 갈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요. 왜냐하면 교과 전형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 수능이 형해화가 되는데 학종 하나만 남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고입에서 엄청난 광풍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결과적으로 수능으로 견제를 해야지 아까 얘기했던 재수없다 불쌍한 중3들이 어떻게 된다? 수능이라도 준비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이 다양하게 개설이 되어져 있는데 그럼 그걸 다 들을 수 있냐? 못 듣는다. 우리 학교에 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개설이 잘 돼 있는 데는 어디죠? 과거죠. 그렇죠. 영재고잖아요. 이런 식으로 특목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능에 만약에 절대평가가 되고 교과 전형이 없어지게 되면 학종이 생기게 되면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다. 그러면 고입 단계에서 사교육비가 많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수능 상대평가로 최대한 현재랑 비슷하게끔 만들어줘서 그게 힘들면 고등학교 들어가는 단계에서 놓치면 그러면 수능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국어는 과목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의 수능 체제랑 이번에 2028 개편한 체제가 그냥 선택 다 합쳐버린. 네.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네, 그렇죠.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엄매 화작이 합쳐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선택하지 않고 그냥 다 보게 하는 거 외에는 크게는 다르게 없어요. 바뀐 게 없어진 거예요. 네네. 수학은 문과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똑같죠. 문과생은 똑같은 거예요. 네. 미적원이 지금 수투. 그렇죠. 미적원이 수투니까. 수투니까 네, 수원, 네. 수투, 학통. 문과생은 하나도 바뀐 게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사회 과목은 사탐 2개가 있었는데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됐어요. 네네. 학습 부담이 많이 늘어날까요? 지금은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를 들었는데 요거를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듣는 거예요. 앞에는 시험 범위가 똑같아요. 그럼 통사가 사회문화보다는 조금 쉽겠죠. 그럼 통과가 좀 어렵다고 해도 사문생은 하춘과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과생은 어때요?
할만하다. 똑같다고 보면 돼요. 똑같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이과생이에요. 이과생은 지금 미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미적이 빠지고 확통이 들어와요. 그쵸. 그러니까 공부할 게 하나 생긴 건 지금 되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3은 어떻게 돼요? 수능을 중2 때 거를 보기가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확통을 새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뭐 그쵸. 네, 그렇죠? 조금 공부를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심화 수학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심화 수학은 절대평가를 하는데 미적분 2라고 얘기하는 미적분이 들어와요. 네. 그리고 이제 기하가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하가 들어오는 건 약간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미적분의 그 전년도에 상대평가로 풀어봤단 말이에요. 네네. 몇 문제를 풀어봤죠? 8문제. 네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과목 문항이 몇 개가 되겠냐 하면 절대평가를 할 때 90, 80, 70으로 까느려면 20문제 나와야 돼요. 미적분 10문제, 기하 10문제. 네. 그러니까 지금 미적분 8문제가 나오는데 미적분이 2문제가 더 나오는 거예요. 네. 기하는 좀 쉽게 나올 수가 있겠지.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3은 심화 수학에서 절대평가로 미적분과 기하가 들어오니까 재수를 들어올 때 국어는 그대로고 수학은 확통이 하나 늘어나는 건 있지만 가능은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요새는 이과 학생들이 확통을 예전이랑 다르게 내신으로도 어쨌든 대부분 선택을 많이 하니까. 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네, 그쵸.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시에 다 떨어지고 수능의 준비를 했는데 예상치 못해서 재수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그냥 나는 개 탔다고 생각하고 있는 좀 편안하게 진로 선택 과목 이거 고를까 저거 고를까 고교학점제에서 학종 열심히 하겠다는 애들 현역들과 만나기 때문에 중3 재수생은 아주 불리하진 않은 상황이라고요. 그러면은 중3 학생들이 아까 매우 운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지만 만약에 재수를 한다 하더라도 수능 쪽으로만 간다면. 수능으로 근데 얘는 간다고 전에는 교과도 있고 학종도 있고 수능도 있었는데 이제는 수능만 남은 상태니까 이 수능 퍼센테이지가 얼마가 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수능 퍼센테이지가 현행 40%로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슬퍼도 한 40%만 슬프면 된다. 네, 네. 근데 만약에 수능 비중이 30%로 줄어든다. 네. 그럼 슬프면 한 55% 정도 슬퍼진다. 수능이 만약에 20%로 줄어든다. 이렇게 줄어들 리는 없겠죠. 많이 슬퍼진다. 만약에 수능이 50%로 늘어나게 된다. 네. 그러면 별로 많이 안 슬프다. 잠깐 울고 공부하면 된다. 아, 네. 다시 또 얘기지만 그럼 의대 약대 치대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의대 약대 치대가 교과 전형이 다 날라갔어요. 네. 이걸 다 학종에다 넣어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3이 좀 힘들어져요. 근데 이게 만약에 수능으로 좀 넘어와서 수능이 더 늘어나요. 의대 약대 치대가. 그럼 어떻게 돼요?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화 수학이 미적 기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 거고 문제는 이제 과학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수능이 특히 상위권 대학들이 수능으로 온전하게 뽑을 수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그 우리나라의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교수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대학을 가는데 수능으로 가탐을 안 한대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어떤 생각을 가져요? 들어눕죠. 아, 그렇게 네. 하면 안 된다. 네. 수능에서 그걸 안 가르치면 과학이 없어진다. 우리나라는 후진국이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심화과학을 하나 넣자. 그렇게 해서 물화생지 중에 최소한 한 과목은 시험을 보게끔 하자. 그렇게 해서 그럼 이것도 공청에서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학 과목이 수능에서 빠지는 거에 대해서 과학 쪽에 있는 교수들이 호락호락하게 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냐는 얘기인 거고 두 번째로는 수학 과목에다 만약에 심화 수학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학이 비중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심화 수학이 절대평가를 한다고 쳐요. 네. 절대평가를 한다고 쳐서 90점이라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럼 한 10% 정도 맞는다고 쳐요. 네. 그럼 심화 수학의 미적 기하는 누가 배워요? 문과생이 시험 봐요? 이과생이 시험 봐요? 이과가 뭐였죠? 이과생만 보잖아요. 네. 그럼 10%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인 거죠. 그렇잖아요. 네. 현행 수학 상대평가의 A등급하고 심화 수학의 절대평가의 A등급은 비슷한 숫자가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 통합 수학에서 1등급 인원에서 이과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9%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수학을 통합으로 하는 상대평가에서는 1등급을 맞을 수가 있는데 심화 수학 미적 기하로 가게 되면 2등급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요. 이과생만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수학 공부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문과생은 통사 통과가 되고 절대평가가 돼도 큰 변화가 없어요. 네네. 이과생은 심화 수학 미적 기하만 들어오는 순간에 수학 공부를 굉장히 세게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과탐이 없어졌다고 해도 변별력 확보하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만약에 여기다 심화과학이 하나 더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현행보다 수능 범위가 빡세지겠네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수능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라고요. 성균관대학교는 영어가 절대평가예요. 그런데 2024 정시에서 영어 1등급, 2등급 비율에 따라서 표준 점수를 적용하는 형식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수능 과목은 절대평가를 하지만 대학에서 적용할 때는 상대평가식으로 표준 점수를 넣을 수도 있다는 걸 성균관대학교가 2024 정시에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교사들 중에서도 고교학점제가 빠르게 정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고교학점제를 안 할 거냐는 얘기인 거예요. 해야지. 근데 고교학점제를 하는데 고교학점제로 고교 간에 격차가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그때까지는 수능을 하자. 수능을 하면서 세월이 지나서 대학 진학률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대학 진학률이 한 10% 떨어졌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 대학 진학률이 한 60% 정도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럼 그때쯤 되면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상태에서 학생부 기재 방안도 굉장히 축소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고교학점제를 하는데 여기다가 수능까지 줄여버리면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해서 대입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수능 비율과 수능 시스템은 유지를 시키자. 그래야지 혼란을 어느 정도 최소화시키면서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2022 교육과정. 그 다음에 또 2009, 2015, 6년 단위로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8의 교육과정은 또 개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또 해보면서 또 고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가서나 수능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수능 문제를 갖다가 건드리고 했는데 역행됐다. 이게 전형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접근 방법이고 그게 일부들의 선동에 세뇌됐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적이 없었다. 그럼 어쨌든 이번 2022 교육과정 이번 바뀐 세대들 같은 경우는 수능이 갖고 있는 어떤 파워가 되게 준다고 보면 힘들다. 40%. 네. 그냥 40%가 유지가 되는데 관건은 의대, 치대, 약대가 교과 전형이 많았는데 이 교과 전형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니까 오히려 역으로 의치학에서는 수능 전형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최상위권에서는 수능 전형이 늘어났는데 상위권에서 수시 전형, 학종 전형, 고교학점제가 늘어나게 되는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최상위권이 고교학점제를 캐리를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고요. 의대, 치대, 약대를 가기 위해서는 수능을 하는데 연대, 고대, 성대를 가기 위해서 고교학점제에서 학종을 준비한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상대평가 하에서도 다양하게 최저를 뭐 강하게 건다든지 아니면 정시에다가 교과 요소를 좀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수능의 영향력이 늘어난다의 부분은 수시의 최저 학력에서도 여전히 수능의 영향력이라는 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수시에서 만약에 수능 최저가 강하게 걸린다. 그러면 수시가 늘어나도 수능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 동점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의대 쪽에서 심심치 않게 세계 1등급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요. 만약에 통사, 통과, 현행 체제로만 되고 과학이 심화과학이 안 들어온다. 그럼 그냥 국영수 세계 1등급 요구하게 된다고요. 그럼 국영수 세계 1등급으로 해서 의대를 종합전형을 하든 교과전형을 하든 하면 그게 수시이냐? 반정시다. 반은 정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 최저가 강하게 걸리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2명을 뽑았어요. 네네. 뭐 1.03도 있고 네네. 1.07도 있고 그러니까 현행 9등급제에서는 등수가 가능해요. 그럼 5등급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직윤 자체를 아예 없앤다. 직윤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직윤과 일반 전형이 합쳐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추천 전형 자체를 없앤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추천 전형을 하는데 네. 추천 전형의 인원 숫자를 갖다가 네. 지금보다는 좀 느슨하게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아, 그 밑에 학교들처럼? 그러니까 4%, 5% 정도 해갖고 이걸 합쳐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직윤과 일반을 갖다가. 그런데 직윤과 일반을 합치게 되는데 어떤 학교는
50명이 가는 학교가 있었어. 네. 그 학교도 하나고등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추천제를 해서 만약에 그 인원을 갖다 제한을 두면 하나고등학교가 서울대 가는 숫자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네. 뭘 하면 되겠어요? 특기자전형. 아, 특기자전형. 그러니까 직윤과 일반을 합쳐서 추천 전형을 만들고 특기자 전형을 만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직윤 일반 전형, 특기자 전형, 수능 전형. 그럼 특기자 전형을 숫자를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 먹는다고요. 네. 그럼 특기자 전형을 굉장히 적게끔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수능 전형이 현행 퍼센테이지만큼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윤과 일반을 합치면서 이 숫자를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럼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이 합쳐져 있는데 거기 지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신이 2.0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럼 전부 다 면접을 한다?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의 세계 7이 더 강화될 수가 있는 거죠. 종래에 어떻게? 세계 6으로 혹은 세계 5로 강화가 되어지게 되면 내신 쪽에서 변별력이 약화되어졌던 것들이 수능 쪽에서 최저학력을 강화시켜서 수능 영향력을 높여서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028 대입체제 개편을 통해서 수능 최저가 강화되어졌으니까 서울대학교는 수능 영향력이 강화되었다라고 설명하게 되는 일도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교과가 5등급제가 됐으니까 교과 전형에서 변별력을 갖다가 유지하려면 수능 체제를 강화하는 방식이라든지 면접이 확대되는 방식이라든지 근데 면접이 확대되어지는 방식은 고려대학교 교과 전형이나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 전형에서 보다시피 이미 실패했다는 거예요. 면접을 늘려서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아서 고려대학교가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없앴고 연세대학교가 2025에 없앤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면접으로는 변별이 안 된다. 그런 상태에서 그동안에는 교과 전형,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지점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가 되어지면 지금 2028 대입 개편안은 평균은 제공하지만 표준 편차는 제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점수 계산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변별력으로 지점수를 쓰던 것을 지점수를 안 쓰고 최저를 거의던 것을 최저를 더 강하게 거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 2028 입시에서는 표준 편차를 안 줘요? 네, 표준 편차를 안 주는 쪽으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확정됐어요? 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를 표준 편차를 주게 되면 석차 배분율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석차 배분율이 다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거를 언제 해봤냐면 94년도에서 99년도 사이에 해봤어요. 94년도에서 99년도 사이에 표준 편차와 평균을 다 제공을 했더니 내신이 절대평가이지만 사실상 상대평가처럼 운영한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눈 가리고 아웅을 할 거면 5등급제를 하는 게 의미가 없었고 5등급제를 제대로 착근을 시키려면 안착을 시키려면 평균까지는 제공해 주는데 평균을 제공해 주는 이유는 결국 이 학교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표준 편차를 주지 않아야지만이 구체적인 등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등수가 나오지 않게끔 서열 경쟁,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서 5등급제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표준 편차를 제공하게 되면 과도한 경쟁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건 하기 어려워요. 그럼 결국에는 어쨌든 이게 수능의 파워가 좀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게 조금 우리가 일찍 찍자고 하는 이유가 네.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러지 않으면 야, 이 시대가 되어지면 이제 교과도 없어지게 되고 학종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 한 줄로 줄 세우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1년, 2년을 인생을 허비한 다음에 막상 2025, 2026 제도가 나온 걸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후회하게 되면 아까운 시간들을 갖다가 낭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예, 그럼 중2 학생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위에 선배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가장 핵심 축은 내신과 수능이니까 네. 이거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럼 중2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냥 내신 어쨌든 5등급 체제에서 1등급 최대한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능 같은 경우도 앞에 선배들처럼 바뀐 이제 수능 과목이나 어떤 범위들은 있긴 하지만 거기에 맞춰갖고 어쨌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사실은 탐구 과목에 대한 수능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었어요. 그쵸. 국영수 공부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고3 때 결국은 탐구 쪽에 등급이 안 나온 이유가 국영수 공부하느라고 안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여전히 국영수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수학은 문과는 그대로고 이과는 범위가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 되어졌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국어 수학 공부를 많이 하게 되니까 글쎄 이게 결과적 놓고 보면 개탄 게 중학교 2학년 학생일 수도 있지만 수학 학원이 개탔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돼서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우선은 그러니까 이 9등급제 내신이 만들어진 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2005년이에요. 네네. 그러고 나서 그 전에 이제 절대평가를 했었죠.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는 영향력이 적었던 게 그때는 이렇게 수시 비중이 높지가 않던 시절이었어요. 그래도 그때 노무현 정부 때 9등급 상대평가제가 들어오니까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다 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5등급제 상대평가가 되는 건 지금 확정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이 확정안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지금 발표안에서도 얘기했다시피 11월 20일 날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선 특성화고에서 하는 전문 교과는 상대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슨 뭐 고치는 것도 들어가 있고 실험도 들어가 있고 제작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내신이 상대평가가 안 되는 무리한 전문 교과 같은 것도 마치 상대평가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냐라고 네. 얘기를 하면 네. 이렇게 얘기하고서 이제 그다음부터 경론이 일어나면 고쳐주겠다. 이런 뜻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번에 발표된 거를 확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연말에 있는 공청회 때 그렇죠. 확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이제 11월 20일 날 공청회를 하고 이제 12월 달에 이제 확정이 될 텐데 그때 이제 그 진로 선택 과목 그 5등급 안에서는 일반 선택까지만 들어갈 거냐 아니면 일반 선택도 빠질 거냐 요 정도가 이제 쟁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신 사실 계산을 원래 처음에는 그 1학년은 이제 9등급으로 하고 공통 과목이었죠. 공통 그렇죠? 과목을 공통 과목을 9등급으로 해서 상대 평가하고 그 뒤에를 싹 절대 평가한다고 했다가 지금 완전 5등급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대 평가를 한다고 발표했으니까 이거 완전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정말로 뒤집을 의도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일단 1학년만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본말이 전도가 되는 게 1학년이 중요하지가 않고 기초교육 과정이고 수능 시험 범위도 아닌데 그쵸, 원래는. 오히려 1학년 내신에 올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그럼 1학년 내신이 그렇게 중요하면 중학교 2학년부터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본말이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수능에 나오는 과목이 중요한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국어 같은 경우에서는 화법과 언어, 독수와 작문, 문학 이런 게 중요한 거고 수학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기존에 수원, 수투라고 부르던 거 이제 대수와 미적분으로 바꿔요. 근데 이 대수와 미적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네. 지난번 체계에서는 이게 지금 절대평가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평가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게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이 여기까지는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거 갖다가 과목 체제에 바꿔서 진로 선택 과목을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세 가지로 바꿨는데 그 중에서 그럼 과연 진로 선택을 갖다가 상대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놓고 보면 기하나 미적분 2 같은 건 가능하겠지만 인공지능 수학은 몇 명이 듣겠어요. 거의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상대평가가 안 되는데 그럼 지금 현행 안에서는 이거 왜 상대평가로 넣어놨냐 하면 지금부터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판을 깔아주는 거죠. 판을 깔아주는 거고 지금 예컨대 진로 선택 과목이 물리 2, 화학 2, 생명 2, 지구과학 2였다고요. 4과목이었다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8과목으로 늘어난다. 네네. 그럼 내가 8과목으로 늘어나면 지금도 물리 2는 수강생 숫자가 한 30명밖에 안 나왔는데 15명이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1등급이 1명, 2명 나온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럼 그렇죠. 그렇게 숫자가 적으면 더 선택을 안 하게 되죠. 그쵸. 악순환이 일어나요. 그리고 14명이면 1등급이 몇 명 되는지 아세요? 한 명? 1명. 15명이면 2명. 2명. 그러면 14명일 땐 어떻게 해야 돼? 친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
한 명을 더 넣어달라고. 24명이면 어떻게 돼요? 2명. 25명이면 3명. 그러니까 이런 식의 30명 미만의 과목들은 상대평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일반 선택까지, 지금의 이제 물화생지까지, 여기까지만, 이게 사탐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과목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개정교육과정이 되면 이제 4과목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사, 사문, 윤리, 그 다음에 이제 정치와 법하고 지리를 묶어놓은 세계시민과 지리. 이렇게 이제 4과목 바뀌니까 여기까지만 이제 상대평가가 될 거다. 라고 예측을 하시는 그렇게 거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예측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 고쳐질 건데, 처음에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진로 선택이니 융합 선택도 상대평가가 되니까 사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뭐 이런 식으로 네. 잘못된 시그널이 나갈 수가 있다고요. 그거를 이제 네, 걱정하시는 그걸 거죠? 막기 위해서 그냥 좀 빨리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좀 이제 공수장을 좀 빨리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교과 전형을 그 전년도까지는 9등급을 한단 말이에요. 네. 2027까지는. 네, 네. 그럼 현 중상. 네, 그럼 2028에는 이거를 변환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럼 일반 선택까지만 예컨대 상대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5등급제가 되면 10%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의 2등급이 1등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9등급일 때 1, 2등급이 얼추 1등급으로 그렇죠. 11%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싹 다 1등급 나온다. 그때로 따지면 싹 다 2등급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싹 다 2등급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진로 선택 과목에서까지 다 포함해서 시키면 한 4%밖에 안 나오고 일반 선택까지 하면 한 6% 나온다고요. 6%라는 얘기는 뭐냐면 반에서 이제 30명 기준 한 2등까지. 네. 그럼 등급으로 따져보면 한 2.2등급까지. 5등급일 때 싹 다 1, 올 1이 나오는 게 일반 선택까지 넣으면 이제 2.2등급까지 나오니까 반에서 2등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과 전형이 어디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냐 하면 홍익 때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홍대부터. 홍대부터 밑으로 싹 다 가능해요. 그러면 홍대 이상의 교과 전형을 할 때는 뭐 면접을 넣든지, 그렇죠? 서울대 일반 전형식의 면접을 넣든지, 아니면 경희대식의 교과 정성 평가를 하든지 문제가 없는 게 어차피 지금도 다 재학생만 했었단 말이에요. 추천을 할 때 재학생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28 체제가 됐을 때도 어차피 재학생 추천으로 하니까 거기는 변환 여부가 관심이 없다고요. 연대나 고대나 성서하는 어차피 재수생의 교과를 못 냈었다고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었는데 홍익대학교,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 여긴 다 재수생이 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었으니까 재수생들이 교과 전형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럼 종합 전형밖에 못 내는 거지. 그러면 현역들은 교과 전형만 낼 수 있게 돼. 교과 전형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올리로.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 뭐 중학생들이야 관심이 없겠죠. 강원대학교, 가천대학교 이런 데 교과 전형을 낼 수 있다는 게 뭐 얼마나 이게 저게 안심이 되는 얘기인지가 관심이 없을 텐데 그 이주호 장관이 얼마 전에 그 30% 무조건 융합으로 뽑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런 어떤 과목들을 그 말씀하신 대로 고교학 전제의 취지에 맞춰가지고 이런 어떤 그 본인이 희망한 어떤 전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들은 학생들보다 그냥 문이과 할 것 없이 그냥 무조건 어려운 과목, 그러니까 특정 전공을 염두하지 않고 그냥 어려운 과목들 위주로 많이 들은 학생들이 더 유리할 수 있게 그렇지. 되잖아요. 문이과를 합쳐서 어려운 과목을 들은 애들이 있겠지만 그런 애들이 문과에 누가 있냐고. 근데 문이과를 합쳐서 어렵게 들은 건 아니고 이과 내에서 어렵게 들은 애들만 있겠지. 이과 내에서 문과를 섞는 애들은 어렵지 않은 애들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융합으로 그런 식으로 뽑게 되면 결국엔 사실 이게 문과 자리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그렇게 거죠. 볼 수는 없는 게 네. 그럼 융합으로 지금 실천을 하는 데가 있냐 하면 2024 정시에서 네. 있잖아요. 네. 경희대학교가 사회과학 광역 네. 네. 요걸 뽑아요. 네. 세종대학교도 뽑고 네. 성신여대도 뽑아요. 그러면 경희대학교의 사회과학 광역 안에 들어와 있는 과들이 뭐냐 하면 정외과, 미디어, 경영, 경제, 호텔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광역 모집 단위로 뽑는다고 할 때 사회과학 광역, 인문과학 광역 여기까지는 장관님이 얘기하셨던 학과의 벽을 허물고 광역 모집 단위로 뽑는 거에 되냐라고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공학 계열, ICT 계열, 자연과학 계열
이렇게 뽑는 건 어떻게 되냐? 학과의 벽을 허물고 광역 모집 단위를 뽑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균관대학교가 정시에서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광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희대학교도 세종대학교도 광역 모집으로 정시에서 학과의 벽을 무너뜨리는데 자연과학 계열, 생명과학 계열 이렇게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서울대 같은 경우도 그럴 수가 있는데 응용생물화학부랑 식물생산이랑 산림이랑 조경이랑 생명과학을 가는 애들이 서로 다른 준비를 해야 되냐? 다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같은 준비를 하면 돼요. 그럼 같은 준비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전자공학과랑 컴퓨터공학과랑 기계공학과랑 산업공학과가 다른 과예요? 같은 과예요? 다른 거죠. 장관님 생각은 같은 과라는 거예요. 이 과들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 잘하면 되냐? 수학 잘하면 되고 물리 잘하면 되고 인공지능 수학 좀 잘하면 되고 그쵸? 그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양자 물질과 에너지 같은 것들 좀 잘해주면 좋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5등급제가 되면서 교과 전형이 축소가 되어지는 형태로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이런 사람들이 교과 전형으로 뭐 국민대 이하부터 어떻게 갈 때 좀 좋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교과 정성평가라고 얘기를 할 때 지금 뭐 경희대나 건대 방식의 교과 정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적합한 과목을 들었는지 보고서 세 틱을 읽어주는 정도에 불과한 건데 네 과목일 때 두 과목을 고르게 되면 경우의 수가 12개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과목도 아니에요. 실질은 세 과목이지. 경우의 수가 6개밖에 안 나온다고요. 근데 8과목에서 두 과목을 고르게 되면 경우의 수가 56개가 나오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지게 되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가게 되면 1학년 과목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내가 문과를 갈 거냐, 이과를 갈 거냐, 문과, 이과를 좀 섞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국제관계 이해를 들으면서 역학과 에너지를 듣는다? 하나도 안 이상해. 왜죠? 국제관계가 그게 다 에너지 문제야. 사우디랑 미국이 사이가 나쁘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갈등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능하고 국제관계에 들으면서 역학과 에너지를 듣는데 사우디가 왜 감산을 하느냐?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를 엮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에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자기소개서에서 막 썼다고요. 그 다음에 자유동아리에 썼는데 과목을 잘 구성을 하면 그 과목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 그런 식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수학과를 가야 된다. 그러면 전에는 자기가 수학적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수학 과목이라는 게 숫자가 적었다고요. 이제는 숫자가 많아요. 대수, 미적분, 확통 다 듣고 기하 듣고 미적분 듣고 인공지능 수학 듣고 그 다음에 수학 과제 듣고 수학과 문학까지 듣고 수학 과목만 8과목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120학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120학점에서 8과목이면 24학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20%가 넘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과목을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 학과 벽을 무너뜨려서 30%의 융합을 뽑는다.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의미를 갖지 말고 기계과랑 산업공학과랑 전자과랑 컴퓨터과는 사실 본질이 같은 거였다. 근데 그거를 너무 분절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제 뭉뚱그려서 물리하고 수학하고 필요로 하면 화학이 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요 정도로 하는 형태의 것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학과 벽이 무너지고서 융합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문과 쪽에서 사회계열들은 사실 지금도 그랬어요. 사회계열들은 지금도 경제를 가는 거나 미디어를 가는 거나 준비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근데 그럼 만약에 문과랑 그러면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그런 어떤 공학 쪽에 있는 어떤 전공들과 그다음에 우리가 문과라고 표현하는 그 전공들이 그래도 섞이지 않는다는 거를 전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섞이지가 않아요. 그 이과생이 문과 과목을 듣게 되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거냐면 쉬우니까 들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과생이 문과 과목을 들으면 아무래도 쉬울 거라고요. 네. 어떤 학생이 예를 들자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사회가 있고
기후변화와 환경생태가 있어요. 네네. 두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이 이과생이 많겠어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가 많을 거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를 골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과생이 문과 과목을 고르면 그거는 쉬우니까 했다고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과생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이과의 어려운 과목들만 쫓아다니면서 듣게끔 되면서 더 깊게 여기 참 안 나와 있지만서도 전문 과목이라고 부르는 고급 과목들, 네네. 실험 과목들 그런 거 넣으면 금방 차여진다고요. 그러니까 융합 탐구 쪽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될 수가 없을 거라고요. 융합과학 탐구 같은 과목을 고르지는 못할 거라고요. 네네. 그럼 문과생은 이과 과목을 고르면 좋은데 그게 만약에 상대평가 제도라면 어렵겠죠. 선택을 그러니까 못하겠죠? 지금 서울대학교 경제과 경영과를 갈 때 미적분을 들으라고 한다고요. 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미적분을 들을 수 있는 학교들은 어디예요? 시골에 있는 학교들만 가능하지.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는 감히 문과생이 미적분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듣는 순간 바로 3등급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문과생이 이과생에서 융합을 한다라고 해봤자 지금 과목 분리를 놓고 볼 때는 진로 선택이 아닌 융합 탐구 쪽에서나 몇 과목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사회계열, 인문계열, 공학계열, 메디컬 계열 요 정도의 큰 계열의 벽은 계속 세워져 있는 상태고 그러면은 대표님 말씀대로라면은 만약에 중2 이하 학생들 중에서 문과 쪽 전공을 어느 정도 생각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외고 같은 곳을 가는 게 더 나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외고 같은 게 가는 게 나은데 여기서도 또 하나의 제도 변화가 생기는 게 외고에서 국제고의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돼서 외고랑 국제고를 합쳐놨어요. 대학 단위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문계열이 구조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고등학교 단위에서는 어떻게 돼요? 외고랑 국제고가 합쳐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제관계 이해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교를 가서 그러니까 국제관계 이해를 듣고 세계사를 듣고 그렇죠? 그럼 그런 형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형태가 돼서 그런 식의 이제 상경 계열이 아닌 사회 계열죠. 미디어라든지 정치라든지 국제라든지 이런 쪽도 갈 수 있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학과도 거기에 붙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학생들이 지금 어쨌든 고교 학점제 이걸 취지에 맞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굉장히 대입에서 많은 영향을 더 주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런 어떤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 학교를 또 가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기는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대표님 아까 잠깐 말씀하신 얼마 전에 이주호 장관이 융합으로 30% 뽑는 인원에 대해서는 뽑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학들한테 그렇게 이제 어드밴티지 준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30%의 인원은 약간 자정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이 30% ICT 계열, 그런 생명 계열, 식으로, 공학 계열 이런 식으로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그럼 이게 앞으로 더 많이 확대가 될까요? 사회계열 광역으로 뽑아서 그 안에서 2학년 때 올라갈 때 학과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준다. 하나도 안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운 제도가 아니고 성균관대학교 정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얘기가 처음 나왔던 것도 전통적인 그런 학과 구분이 지금 사회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 같은 학교에서 1학년 통으로 뽑은 다음에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거라기보다는 자전처럼 전공 설계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지향을 어쨌든 하는 거잖아요. 가르칠 사람이 없는데 서울대학교 자유전공이 그러면 자유전공 설계를 해서 잘 됐냐라고 하면 그렇게 잘 안 됐어요. 네. 서울대학교 자전을 선택한 사람들이 결국은 분자적인 학과로 다 옮겨가서 네네. 경영학과 가고 컴퓨터에 갔어요. 시초에 초기에는 조금 하다가 이제는 거기서 자기 설계 안 한다고요. 서강대학교가 자기 설계라는 형태를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서강대학교에서 다전공은 누가 하냐 하면 인문계열 간 애들, 학과 낮은 데들이 하는 거지 컴퓨터를 가고 경영학과 간 애들은 다전공 거의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다전공을 하든지 자기 설계 전공을 하든지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뭐냐 하면 자기가 원하지 못한 과를 갔을 때 여러 개를 설계를 해갖고 자기가 원래 원했던 과랑 최대한 근사하게 비슷한 아웃풋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솔직하게 하자. 어떻게? 대학의 경영, 경제, 미디어 3개만 남기자. 문과는. 이과는 솔직하게 하자. 전자 컴퓨터 생명 3개만 남기자. 네. 이게 지금 융합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하면 학력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어떤 대학에서 지구나 천문이나 물리학과를 나와서는 취직이 되겠냐 걱정을 하면, 그러니까 물리학과를 왜 갔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촉근 이론이 좋고 저는 물리학의 세계에 빠지면 빠질수록 정말 재밌어요. 그게 아니고 전자과를 가고 컴퓨터과를 가고 기계과를 가려고 했는데 그게 점수가 안 돼서 물리학과로 와서 저는 호시탐탐 복수 전공을 하든지 전과를 하든지 해서 전자과나 컴퓨터나 기계과를 반드시 가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융합제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되냐, 야 이제부터 물리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융합이라고 뭉쳐서 내서 너도 컴퓨터 너도 컴퓨터라고 부르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제가 기계과에 가는 게 좋을지 전자과에 가는 게 좋을지 현대자동차에 취직하는 게 좋을지 삼성전자에 취직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합쳐놓자. 4학년 때 네가 학점을 보고서 그때 삼성이 상황이 좋으면 전자과를 가고 현대가 상황이 좋으면 자동차로 가게끔 하지, 둘을 나눠 놓으면 1학년 때부터 그걸 선택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다 같이 합쳐놓자. 합쳐놔서 그럼 4학년 때 가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자로 가기도 하고 기계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전자기계를 합치는 거고, 그렇게 합친 과 이름이 사실은 메카트로닉스예요.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번 발표 같은 경우가 어쨌든 발표를 하긴 했으나 공청회 이후가 최종 결정이니 12월 달에 할 거예요. 12월에 그렇기 때문에 한 중간 발표 정도라고 우선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공청회 때 이번 발표랑 조금 다른 방향으로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다. 내신 쪽에서 일정 부분 절대평가가 들어올 수도 있다.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 같은 것들이. 그리고 수능 같은 수능 경우도 같은 경우에 심화 수학 말고 심화 과학이나 심화 사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12월까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런 변화와 상관없이 어쨌든 수능 같은 경우가 그 생각보다 그렇게 과목 개편은 많긴 하지만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학생들의 학습량을 좀 줄이거나 혹은 수능의 파워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은 네, 힘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중2 이하의 2022 교육과정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선배들처럼 열심히 국영수 공부해야 된다. 그쵸. 국영수 공부하면서 내신과 수능 두 마리 토끼를 최대한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갑자기 대단한 방향으로 완전 다르게 공부를 한다거나 할 필요는 우선은 없다. 네, 없다. 그리고 2025년 가을이 됐을 때, 고등학교 1학년 가을이 됐을 때, 그때 학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다양하게 많은 융합선택, 진로선택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거고, 그때는 안내 자료들도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렇겠죠. 그때 가서는 결과적으로 상담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과목 포트폴리오 구성해주는 상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조합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는 지금 상황이 어쨌든 변화되는 것들은 많다 보니까 현 중3 네. 힘들게 됐다. 네, 2015 교육과정 마지막 세대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바로 앞에가 또 인원도 많다 보니까 분명히 재수로도 많이 내려올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현역일 때는 그 재수하는 그 황금돼지들과도 많이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재수라거나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수능이랑 내신이 어쨌든 전반적인 개편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괴로울 수 있고, 이걸 근데 바꿔서 표현하면 2022 교육과정 첫 세대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개 탔다. 상황이 굉장히 생각보다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3은 그렇게 되니까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을 지원하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수능이 많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수능 같은 것들 갖다가 염두에 두고서 만약에 한 번 더 한다면 그쪽으로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수능이 너무 이렇게 좀 줄어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처럼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학생들은,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처럼 하던 대로 열심히 하면은 되겠네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정직한 뉴스, 괜찮은 뉴스, 괜찮은 뉴스 또 많이 한번 또 보시면은 양질의 기사, 저는 사실 대표님 보면 되게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기사를 많이 올리시지? 이거를 다 어떻게 하시는 거지?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은 양질의 기사들 엄청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 좀 보시면은 특히 2022 교육과정 그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학년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입시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 편차가 좀 크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괜찮은 뉴스 보시면은 되게 공부를 많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양질의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실 거라 괜찮은 뉴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렇게 그 대표님 우선은 시간 내주셔가지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지금 굉장히 뜨거운 문제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 해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헷갈리지 않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오셔갖고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마 네. 이 공소장이 이게 쉽게 풀어주는 걸 하니까 이 영상을 또 잘게 쪼개서 공소장이 본인의 해석을 넣어서 네, 좀 제가- 더 다시 또 쉽게 해설하는 여러 편이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더 쉽게 이제 그 학부모님들께서도 그 좀 이해하시기 좋게 좀 더 잘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